안드레 레벨로와 그레이시 피스코프의 삶은 소셜미디어상의 완벽한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고급 레인지로버, 화려한 저택, 사치스러운 여행,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플루언서 브랜드까지. 하지만 플래시와 완벽한 필터 뒤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이라는 잔인한 현실과 하룻밤만에 인생을 뒤집으려던 잔혹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목표는 $100만 보험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다름 아닌 안드레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얼굴에게 한 이야기이자 가장 끔찍한 폐륜 범죄로 거래된 디지털 환상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겉으로 비치는 앙드레 레벨로의 삶은 마치 그림처럼 완벽했습니다. 그는 파트너인 그레이시 피스코포,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현대적인 주택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누구에게나 그들은 스타일리시하고 성공적이며 호화로운 삶을 사는 드림 커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정교하게 꾸며진 이미지와 필터 뒤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앙드레는 2015년 그레이시를 만났습니다. 당시 1996년생으로 겨우 19살이었던 그는 그녀의 매력과 야망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그레이시는 스스로 성공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헬스장 안내원으로 일했지만 그녀가 개인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미적 감각, 그리고 헌신은 그녀가 엄청난 팔로워를 구축하도록 도왔고,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녀를 연간 약 $17만 벌어들이는 강력한 인플루언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뒤따른 라이프 스타일은 눈부셨습니다. 그레이시의 성공 덕분에 그녀는 명품 패션, 호화로운 휴가, 최고급 호텔 숙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그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던 앙드레는 이 모든 것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했고 모든 순간을 기록하며 팔로워들을 쇼핑, 명품 차량,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림 같은 장면들로 가득한 삶으로 초대했습니다. 팔로워들에게 있어 이것은 워너비 컨텐츠였습니다. 성장하는 커리어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과 그녀를 지지하는 운동선수 같은 파트너, 그리고 그들이 구축하는 브랜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아기까지. 그들은 최신형 레인지로버를 몰았고 넓은 디자이너 주택에 살았으며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시의 명성이 계속 높아지는 동안 앙드레의 역할은 대부분 뒤편에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명성이 얻을수록 브랜드 거래, 캠페인, 그리고 재정적 결정 관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앙드레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그레이시의 인플루언서 커리어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모든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레이시의 어시스턴트가 되어 계약 협상, 브랜드 딜 필터링, 재정 포트폴리오 관리를 전담했습니다.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이 역할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연간 $2만, 한화약 2,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 함께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레이시는 언제나 온라인에서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가족의 이미지는 더욱 완벽하게 다듬어졌고, 아기는 종종 콘텐츠에 등장하며 그레이시가 육아제품 스폰서십이라는 수익성 높은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용품, 라이프스타일 브랜딩, 협찬 게시물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그레이시 모두 매일 몇 시간씩 디지털 브랜드를 기획, 제작, 유지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자신만의 무언가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꾸며낸 게시물과 인스타그램 필터와는 거리가 먼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구축하고 어쩌면 그레이시가 발견했던 것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새로운 개척지로 보았습니다. 그는 희망과 자신감에 차 있었고, 보상이 당장 오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투자가 결국에는 성장할 것이라고 그레이시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낙관론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드레의 어머니인 콜린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걷고 있는 길과 소셜미디어 명성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안드레가 예전의 자신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했습니다. 내 자녀, 새아들과 딸의 어머니인 콜린 레벨로는
항상 아들 안드레를 위해 다른 길을 그려왔습니다. 그녀는 안정과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고 자녀들이 견고하고 오래 지속되는 직업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안드레가 그레이시의 성장하는 인플루언서 비즈니스를 관리하기 위해 대학을 중퇴했을 때 콜린은 깊이 우려했습니다. 그녀에게 소셜미디어는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였고 명성은 덧없고 성공은 종종 젊음과 외모에 의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간, 경쟁, 그리고 변화하는 온라인 트렌드가 결국 그들을 주목에서 밀어낼까 두려워했습니다. 콜린은 종종 친한 친구에게 이러한 걱정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안드레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단기적인 이득과 맞바꾸고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진 듯한 라이프 스타일을 쫓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어머니로서 그녀는 자녀들의 선택을 지지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0년 결혼 생활을 끝낸 후 그녀는 교사로 일하며 홀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사랑, 규율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자 콜린은 자신만이 꿈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2020년에 자랑스럽게 학위를 마무리하고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8세의 그녀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25일 아침, 그 희망찬 미래는 갑작스럽고 가슴 아픈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콜린은 자녀들 중 일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내 아들 파비아는 여전히 집에 있었고 딸 모니크는 구급대원 훈련을 마치는 동안 잠시 이사와 있었습니다. 콜린의 집이 훈련시설과 가까워 통근이 더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모니크와 파비아는 각자의 일과를 준비했습니다. 파비아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고 오전 10시에 콜린이 그를 데려다주고 오후 2시에 다시 데려다주는 것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파비안이 퇴근했을 때 어머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으로 13번 전화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집까지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길지 않은 거리였지만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콜린은 이전에 그를 데려다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믿을만하고 시간을 잘 지키며 항상 연락을 취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콜린은 사소한 심장병 문제와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제외하곤 알려진 큰 건강 문제가 없었고 그녀는 이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파비아는 당황하지 않으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조용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샤워기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그냥 시간을 놓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제는 그가 부르는 소리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파비아는 욕실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사적인 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지만 침묵은 무시하기엔 너무나 섬찟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영원히 그의 기억에 새겨질 광경이었습니다. 콜린은 샤워 중이었지만 서 있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타일벽에 어색하게 기대어 미미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습니다. 당황한 파비아는 그녀의 몸을 욕실 중앙으로 끌어내고 빠르게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응급서비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응급대원이 데리고 오는데 기다리는 동안 그는 그녀를 소생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따뜻한 샤워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피부는 차가웠고 얼굴과 목에는 푸른색, 회색 변색이 있어 그를 경악했습니다. 응급차가 오니 그들이 인수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콜린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파비아는 즉시 여동생 모니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공황은 현실이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자신과 함께 있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는 또한 형인 안드레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니크가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해서 직접 안드레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후에야 비로소 그는 그레이시와 어린 아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불신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그날 아침 파비안과 모니크 모두 콜린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차분하고 세심하고 현재에 충실했습니다. 질병의 징후나 불평사항이나 외드사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부검이 실시되었지만 명확성은 없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불명으로 남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어머니가 자연사했다는 생각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디테일들, 작은 모순들에 매달렸습니다.
콜린은 샤워를 하기 전에 항상 금색 손목시계를 벗었는데 파비아는 그녀가 여전히 그것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보석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절대 그것들을 착용한 채로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욕 전에 항상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던 미끄럼 방지 매트조차도 옆쪽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무작위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일상 루틴의 부분이었고 가까운 사람이 아주 잘 아는 종류의 디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모든 습관들이 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제 침입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창문과 문은 잠겨 있었고 없어진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명확한 사망 원인도 없었고 침입이나 범죄 행위가 아니라던 데 명확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당국은 콜린이 자연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경찰은 한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망 사건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누군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앙드레 레벨로였습니다. 이어진 것은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콜린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기 불과 일주일 전 앙드레는 그녀의 이름으로 3건의 별도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금은 총 100만 달러, 한화약 13억 1,800만 원이 넘었으며 이 모든 금액이 앙드레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 자매 중 단 한 명도 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콜린이 사망한 지 며칠 만에 앙드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를 시도했습니다. 두 회사는 보험 가입 시점과 콜린의 사망 시점 사이의 의심스러운 간격 때문에 즉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지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단 한 회사만이 청구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추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모순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앙드레가 제출한 서류 중 하나는 콜린의 생년월일에 잘못 기재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생일이 대신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급하게 제출되었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의료 문서들은 위조된 것으로 보였는데 하나는 콜린이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정보는 공식 부검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콜린이 작성하고 서명했다고 알려진 유언장이 앙드레만을 그녀의 재산의 단독 상속인으로 지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공정함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자 더 많은 날조된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앙드레는 새로운 유언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정신과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심지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사용해 음성 녹음을 생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만의 층위는 깊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증거에 직면하자 앙드레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유언장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콜린이 그에게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자금을 관리하도록 요청했으며 나중에 상속분을 형제자매들에게 공평하게 나눌 것이라는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즉 소급 적용된 보험, 위조된 문서, 그녀의 사망 시점은 앙드레의 이야기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에겐 이는 이해를 넘어선 배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친형제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왜 콜린은 유언장에 앙드레만을 지명했을까요? 왜 모닉, 파비안 또는 가족 문제를 궁극적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장남 줄리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콜린은 항상 공정했습니다. 그녀는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균등하게 나뉘어졌고 그녀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이 모든 상황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장남 줄리언은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해 그녀의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 더욱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혼란의 질서를 가져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운전면허증이나 필수 개인 기록들과 같은 문서들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것들이 사라졌음을 발견했습니다. 남동생 앙드레는 자신이 그것들을 가져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상속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상한 발견이 드러났습니다. 앙드레가 콜린의 모든 우편물을 자신의 주소로 재발송하도록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파비안과 모니크는 여전히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다른 곳으로 전달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정은 고의적이고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콜린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면서 안드레의 의도에 대한 의혹 역시 증폭되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돈 때문에 친어머니의 죽음을 계획했을까요? 경찰은 콜린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안드레의 파트너 그레이 씨와 가족의 가까운 지인들을 다시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콜린의 여동생, 안드레의 이모는 새롭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콜린이 사망한 날인 오후 1시 30분경 그녀는 언니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낯선 차량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며칠 후 콜린의 장례식에서 그녀는 같은 차량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레와 그레이 씨가 그 차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암시였습니다. 안드레가 주장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게까지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의 형제자매 중 누구도 그가 그날 어머니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신문을 받자 안드레는 실제로 5월 25일 오전에 콜린의 집에 있었고 약 45분에서 50분 동안 머물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기분이 좋지 않았고 노아에 대해 불안해했으며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빌미로 자신이 어머니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을 정당화하며 어머니가 가족의 재정적 미래를 확보하는 것을 돕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 씨는 그날에 대한 자신만의 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촌과 점심 약속이 있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레이 씨는 안드레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떠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전화 기록에 따르면 12번이나 반복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좌절감과 걱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드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후 2시에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레이 씨는 혼란스러웠지만 설명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점심을 먹으러 떠나기 직전에 그녀는 한 가지 더 소름 끼친 세부사항을 기억했습니다. 안드레가 어머니에게 그날 저녁에 아들을 잠시 봐줄 수 있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고려할 때 이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경찰은 이제 깊은 의심을 품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 안드레와 그레이 씨의 집 내부에 은밀한 감시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침대에 도청 장치를, 거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대화를 모니터링하며 진실을 가리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기를 희망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 그레이 씨가 보험 정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하며 안드레를 추궁했습니다. 자신의 평판만 아니라 경력 전체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런 스캔들과 연루된다면 스폰서십과 브랜드 계약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한 대화에서 그녀는 안드레에게 만약 그가 어머니를 죽였고 진실이 드러난다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험금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고 돈이 도착하자마자 나라를 떠날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소셜미디어에서 그레이 씨와 안드레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디자이너 의료, 호화로운 휴가, 세련된 흰색 레인지로버, 그리고 넓은 집.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들의 재정을 깊이 파들자 아주 다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과시했던 집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당 $880를 내는 월세였습니다. 자동차는 소유가 아닌 할부였습니다. 휴가는 종종 협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은 외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콜린이 사망한 당시 이 커플은 $12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월세와 자동차 할부금을 몇 달째 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 씨는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4만 미납 채금이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그들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그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구원자가 될 것이라던 그의 암호화폐 투자는 3년 후 고작 $22의 수익만을 돌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성공의 환상을 유지하고 쌓여가는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절망한 안드레는 또 다른 출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3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을 단독 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안드레는 100만 달러 이상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돈으로 그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심지어 실패했던 암호화폐 투자가 마침내 성공했다고 가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2022년 11월 안드레는 체포되어 어머니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거의 2년 후인 2024년 10월에 그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8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범죄와 그를 연결시키는 명확한 물리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실 콜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증인들은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도 사람을 질식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증언했습니다. 나중에 콜린의 팔과 눈썹에서 발견된 경미한 찰과상은 누군가 몸부림치거나 제지당했을 때와 일치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베개가 그녀를 질식시키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안드레의 주장을 반박하는 시간대였습니다. 그의 이모는 안드레가 떠났다고 말한 시간보다 훨씬 늦은 오후 1시 30분에 콜린의 집 앞에 그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그레이시의 여러 차례 전화를 무시했는데 이는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안드레가 2020년 7월 이후에 자신의 컴퓨터를 깨끗하게 지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록도, 브라우저 기록도 아무것도 없으며 마치 무언가를 고의적으로 지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콜린이 사망하기 불과 며칠 전에 가입한 보험 정책과 뒤따른 위조 문서들, 가짜 유언장, 허위 의료 기록, 수정된 정신과 보고서, 심지어 AI가 생성한 음성 녹음까지 이 모든 것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5일 이틀간의 심의를 거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때 파트너와 함께 디지털 제국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고 필터와 팔로워가 만들어낸 삶을 살던 그 남자는 이제 모든 환상이 벗겨진 완전히 다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